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심보감의 여미편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여미편에는 청렴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요. 자기의 물건이 아니니 서로 가질 수 없다고 옥신각신하는 두 사람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옛날에 인간과 서조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솜 사세요. 인과는 장에서 솜을 파는 장사꾼이었지요. 이 솜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눈밭에서 뒹굴어도 춥지 않습니다. 자, 솜을 사세요. 솜을 싸게 드립니다. 소리치며 손님을 끌었답니다. 솜 한 뭉치 주시오. 서조가 곡식을 주고 솜을 샀어요. 아직 돈을 사용하지 않던 때여서 물물 교환을 하였지요. 올겨울은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군. 서조는 흐뭇해하며 집으로 향하였어요. 고개를 넘어갈 때였지요. 휙, 난데없이 나타난 솔개 한 마리가 솜을 채갔답니다. 아니, 내 솜이! 깜짝 놀란 서조가 소리쳤지요. 내 솜을 내놓거라. 고함을 질렀지만 솔개는 산 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런 망할 놈의 솔개 같으니. 서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였지요. 솜을 채간 솔개는 그 솜을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어요. 이게 웬 솜이야? 인관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 이건 아까 서조가 사간 솜인데. 인관은 그 솜뭉치를 들고 서조에게로 갔답니다. 솔개가 당신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소. 그래서 가지고 왔소. 솜뭉치를 서조에게 돌려주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솜을 가져버렸을 텐데 말이지요. 솔개가 솜을 채다가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의 뜻이오. 서조는 솜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준 곡식을 돌려주겠소. 인관이 말하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솜 값으로 준 곡식이잖소. 그러니 그 곡식은 당신 것이오. 서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였어요. 준다거니 안 받는다거니 두 사람은 서로 사양하였지요. 정말 안 받을 거요? 그렇소. 안 받겠소. 그럼 나도 안 받겠소. 할 수 없이 솜과 곡식을 장바닥에 버렸답니다. 그때 그들 앞을 지나가던 관리가 그 광경을 보았지요. 무슨 일인데들 이러시오. 관리의 물음에 인관과 서조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 있나. 감동한 관리는 그 일을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호호, 보기 힘든 염결이로다. 임금도 어여삐 여겼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답니다. 백어가 옮긴 샘물터. 오랜 옛날 깊은 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힘이 장사였던 그는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맡아 하곤 하였어요. 어쩜 저렇게 힘이 세고 일도 잘할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 농사는 저 사람이 다 짓는 것 같군 그래. 마을 사람들은 착한 농부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답니다. 농부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당장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지요. 수동아,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기운 내세요. 맏아들 수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머리맡에서 밤을 꼬박 새었답니다. 날이 밝자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렸지요. 그러나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수동이가 약초를 캐러 연못을 지나 산기슭을 따라 걷고 있었지요. 산 봉우리를 오르내리던 수동이는 바위 밑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맷새들이 날아와 바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지요. 수동이는 새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부랴부랴 새들이 날아간 자리로 뛰어갔지요. 그곳에는 샘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물이 참 맑기도 하지. 목이 말랐는데 잘 되었다. 수동이는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답니다. 정말 시원하구나. 달기도 하고 차기도 한 것이 보통 물 같지는 않구나. 얼른 허리에 차고 있던 병에 물을 담았지요. 샘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온 수동이는 아버지께 물을 드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신 아버지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지요.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수동이와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날부터 수동이는 하루에 3번씩 샘물터로 갔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지요. 샘물터에 다녀온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아침부터 흐리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비는 멈추지 않고 내렸답니다. 개울은 불어서 큰 강으로 변하였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비가 그치질 않으니. 수동이는 샘터 쪽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였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물은 줄지 않았답니다. 샘물을 떠와야 하는데. 수동이는 강으로 변해 있는 개울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어요. 오늘은 꼭 샘물을 떠와야 해. 마음을 굳게 먹은 수동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병이 다 낫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답니다. 이때 수동이의 한쪽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수동이의 몸이 빠른 물살에 실려 떠내려갔지요. 세찬 물살은 연못으로 흘러들었어요. 연못 안에는 큰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은 바다로 통한다고도 하였답니다. 큰일이다. 물에 빠졌으니 그 굴로 빠져들고 말 텐데. 물속에 빠진 수동은 발을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애썼답니다. 수동이가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 치는 물살에 말려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떤 여인이 나타나 수동이를 덥석아나 물 위로 솟아올렸지요. 누구세요? 수동이는 물끄러미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땅 위에 내려선 수동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지요. 저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난 네가 구해준 이 연못의 백어란다. 그제야 수동이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 풀숲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물고기를 구해 물속에 넣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묘향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수동이는 그때 눈물을 글썽거리던 백어를 생각하였지요. 그날은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잖아. 네가 언제쯤 나타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인은 방긋 미소를 지었답니다. 안심하렴. 내가 다시는 물을 건너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어떻게 말이에요? 수동이는 기쁘기도 하면서 의아하였지요. 내일 아침에 샘터를 너희 집 뒤 바위 밑으로 옮겨줄게. 여인은 큰 백어로 변하여 꼬리를 치더니 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수동이는 눈을 비비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지요. 꿈은 아닌데? 수동이는 부스스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서둘러 백어가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집 뒤 바위 밑에 작은 옹달샘이 하나 생겼답니다. 입이 딱 벌어진 수동이는 병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약수를 마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며칠 후 아버지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약수를 마시고 자란 수동이는 한 손으로 쌀가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어졌지요. 그 후 수동이는 장수가 되었고 묘향산 약수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답니다. 차돌 깨무는 호랑이. 옛날 어느 곳에 10살 먹은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그 집 문간에서 목탁을 치며 시주를 받으러 왔지요. 그러자 아이 어머니는 쌀을 바가지에 담아주며 아이더러 그것을 스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였답니다. 어린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오자 스님은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쌀을 받아 부으면서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얘야 너희 어머님을 좀 뵙자고 하거라. 우리 어머니를요? 오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여쭈어라. 잠시 뒤에 아이 어머니가 문간으로 나왔답니다. 부인, 시주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댁의 아드님 상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 부인을 이렇게 뵙자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의 상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아이고 스님,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애의 상이 좋지 않다니요? 예, 말씀드리지요. 댁의 아드님이 12살이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나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예? 스님,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온 몸이 떨리며 눈앞이 캄캄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아드님이 12살이 되는 해 생일이면 호랑이가 옵니다. 스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 소승이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나쁜 운명을 이겨낼 수도 있지요. 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님.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스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하였어요. 부인,
아드님 생일이 되면 찰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돌을 많이 주워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아드님한테 주어서 집 뒤 바위 위에서 호랑이를 기다리게 하십시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이 궁금해서 어머니는 스님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스님,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네, 호랑이가 오면 아드님더러 호랑이가 보는 앞에서 찰떡을 맛있게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호랑이도 먹고 싶어 좀 달라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스님. 그래서요? 그러거든 호랑이에게 찰떡을 주지 말고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돌을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드님더러는 계속 찰떡을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고요. 스님은 이 말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참 이상한 스님이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아이 어머니는 틈틈이 개울가로 나가서 찰떡과 비슷하게 생긴 차돌을 많이 주워왔어요. 마침내 그 아이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에게 찰떡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주워다 놓은 차돌 가운데에서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돌 몇 개도 주었어요. 아들은 찰떡과 차돌을 호주머니에 놓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 뒤의 바위로 갔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스님의 말대로 잠시 뒤에 골짜기가 무너질 듯 으르렁대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다가왔지요. 아이는 호랑이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답니다. 호랑이가 어찌나 큰지 꼭 황소만하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호주머니에서 찰떡을 꺼내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혓바닥을 휘둘러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아이에게 덤벼들려고 하였답니다. 호랑아, 호랑아, 이 찰떡 참 맛이 좋다. 너도 한번 먹어보렴. 아이는 호주머니에서 단단한 차돌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차돌을 받아 널름 입으로 가져가더니 와삭 깨물었지요. 이때 아이는 찰떡을 더욱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을 본 호랑이도 이빨에 힘을 주어가며 차돌을 열심히 깨물었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 이빨이 몇 대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더럭 겁이 났어요. 이것 봐라. 저 아이의 힘이 굉장하구나. 나는 이빨이 부러져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아이는 아주 맛있게 잘도 먹네. 어이구, 여기 있다간 힘센 저 아이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겠는걸. 그래, 어서 도망쳐야겠구나.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재빨리 도망치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아이는 스님의 꾀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쳤고 그 뒤 별일 없이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법. 삼국시대 위나라에 최염이라는 장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생김새도 멀쩡했을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맑고 우렁차고 성품도 훌륭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존경하였지요. 거기다 수염이 넉자나 늘어져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답니다. 그런 그에게는 최림이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림은 최염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지요.
보여지는 체격이나 인품에 있어서 우선 두드러진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주변도 그리 신통치 못해서 체험과는 늘 대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세의 길은 열리지 않았답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친척들은 그런 최림을 업신여기고 아예 관심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사촌형인 채염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채염은 최림이 그렇게 형편없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는 언젠가는 큰 일을 할 인재라고 굳게 믿었지요. 채염은 틈만 나면 최림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우야, 큰 종이나 큰 솥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큰 재능을 지닌 인물이란 또한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오. 얼른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점차 완성이 되기까지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열심히 노력하여라.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터이니 두고 보아라. 채염은 사촌 동생인 최림을 만날 때마다 기운을 북돋워 주었어요. 최림은 이 말에 힘을 얻어 쉬지 않고 열심히 학문을 닦았지요. 긴 세월이 흘러 마침내 최염의 말대로 최림은 삼공이라는 벼슬에 올라 황제를 모시고 나란 일을 돌보며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답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 대기만성은 크게 될 사람은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귀신에게 발목 잡힌 김부자. 밥 한 술만 주세요. 신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만 주세요.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도 풀뿌리를 캐먹고 있어요. 거지는 바가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정말 큰일이네. 흉년이라 집집마다 먹을 건 없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거지가 된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김부자네는 먹을 것이 많았답니다. 김부자는 해가 뜨기 전에 아침밥을 먹었어요. 저녁밥은 해가 지고 캄캄해져야만 먹었지요. 김부자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날까봐 겁이 났던 거였어요. 만약 소문이 나면 거지들이 몰려올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아이고 스님, 저희 주인님은 쌀 한 톨도 시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가시지요. 하인은 스님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어요. 김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침 그때 밖에 나갔던 김부자가 돌아왔어요. 아니, 왜 남의 집에 서 있는 거요? 흉년이 들어 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우리도 굶고 있어. 그러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 이 집엔 먹을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많다니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김 부자는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스님에게 부었답니다. 이렇게 김 부자의 집에 동량 왔던 사람들은 물 벼락만 맞고 돌아갔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사람들은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였지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논에 노란 벼가 가득하였지요. 오늘은 산 너머 마을에 잔치가 있으니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고 와야겠구나. 김 부자는 아침 일찍 잔치집으로 갔답니다. 남들보다 많이 먹고 싶어서 전날 밤부터 굶었지요. 김 부자는 고기랑 떡이랑 과일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보따리 가득 음식을 담았지요. 양손에 음식 보따리를 들고 김 부자는 산을 넘었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산을 오르는 김 부자는 자꾸만 땀이 났답니다. 너무 많이 먹어 배도 부르고 양손에 든 음식 보따리도 무거웠거든요. 좀 쉬어가야겠다. 김 부자는 고개에 앉았어요. 고개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 밑에 보이는 논이 모두 내 땅이지. 올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으니 쌀이 몇 가마니나 될까? 1000가마니? 아니, 10,000가마니는 될 거야. 신난다, 신나. 김 부자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집에 가서 이 음식을 또 먹어야겠구나. 김 부자는 음식 보따리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멀쩡했던 발이 왜 이러지? 김 부자는 오른발을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발이 꼼짝도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발에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왼발도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부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자기 발을 잡고 땅에서 떼어내려고 힘을 주었지요.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땀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발을 벗으려고 했지만 발만 더 아파왔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김 부자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아니, 김 부자 어른 아니십니까?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김 부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이걸 좀 보시오. 김 부자가 걸어보려고 했지만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허허,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스님, 이걸 어쩌면 좋지요? 저 좀 도와주시오. 작년에 제가 김 부자 댁에 갔을 때에는 물 한 바가지를 주시더니 이제는 제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스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과 김 부자는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하고 발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김 부자의 발만 더욱 아플 뿐이었어요. 스님, 쌀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시주하겠으니 저 좀 살려주시오. 글쎄요,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는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스님은 음식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리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배고픈 귀신들아, 이걸 먹고 김 부자의 발을 놓아 죽어라 라고 소리쳤어요. 김 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김 부자 어른, 음식을 땅에 던지십시오.
음식을 던지라고요. 고수레를 하라는 겁니까? 예, 고수레를 하는 겁니다. 자, 어서 하십시오. 김 부자는 음식을 뜯어 땅에 던졌어요. 고수레 고수레 하고 소리치면서요. 배고픈 귀신들아, 음식이다. 받아 먹거라. 스님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자, 이제 걸어보십시오. 김 부자는 음식을 다 던지고 조심스레 발을 들었어요. 그러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김 부자는 너무나 기뻐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김 부자 어른은 작년에 동량을 왔던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씩만 주셨지요. 게다가 오늘도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귀신들이 김 부자 어른의 발을 잡고 놔주지 않은 것이지요. 앞으로는 고스레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귀신들이 배가 고프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 고스레를 해서 귀신들이 심술을 부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 부자는 스님께 큰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을에 배고파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았답니다. 두 개의 태양과 월명사의 도솔가. 신라 경덕왕 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났어요. 두 개의 태양은 열흘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경덕왕은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때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전하,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경덕왕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경덕왕은 청양루라는 누각에 올라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때 월명사가 천백사 남쪽 길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월명사는 사천왕사라는 절의 스님으로 피리를 아주 잘 불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언젠가 월명사가 피리를 불며 밤길을 지나가자 달이 스님을 위해 움직임을 멈출 정도였지요. 경덕왕은 월명사를 불러 도움을 청하였어요. 월명사는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자 도솔가를 지었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산화가를 부르며 한 송이 꽃을 날려보낸다. 곧은 마음이 식히는 것이니 미륵불을 맞이하여라. 도솔가를 듣고 감동한 부처님은 두 개의 태양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이 일로 월명사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반쪽이와 옥년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내외가 살고 있었어요. 마지는 얼굴도 잘생기고 성질도 온순하여 부모의 말씀을 잘 따랐지요. 그런데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다리만 둘일 뿐 팔, 눈, 귀가 모두 하나씩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둘째를 반쪽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반쪽이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도 자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반쪽이를 볼 때마다 창피하게 생각하였답니다. 평생 저 모양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어려서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은데.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비록 괴상한 모습이었지만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큰아들 몰래 반쪽이에게 먹이곤 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반쪽이는 몸도 제 또래들보다 클 뿐 아니라
힘도 엄청나게 세어졌답니다. 소년이 될 무렵에는 이미 동네에서 힘으로 반쪽이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되자 형은 반쪽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였어요. 저 반쪽이 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엄마도 그렇지. 저런 반쪽이가 어디가 좋아 감싸고 도는 것이야. 하고 투덜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반쪽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한창 토끼를 쫓던 반쪽이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토끼를 보고 집채만한 바위를 굴렸지요. 그러자 이 바위가 산 밑의 집을 덮쳐 그 집을 절반이나 박살내 버렸답니다.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집주인이 반쪽이네 집으로 달려와서 당장 집을 고쳐놓으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반쪽이의 형은 화가 치밀어 올라 뒷동산으로 달려가서 반쪽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지요. 이 바보 녀석아,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반쪽이 주제에 가만히 엎드려 있지 않고 왜 싸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것이야.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나아. 형은 반쪽이를 고목에다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지요.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너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호랑이에게 물려가 버려라. 반쪽이가 애원을 해보았지만 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마지를 보자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얘야, 반쪽이를 어떻게 하고 왔니? 너무 야단치진 말거라. 어머니, 이젠 제발 반쪽이 역성 좀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그놈이 자꾸 엉뚱한 짓만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그래, 알겠다. 반쪽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조용히 꼼짝 않고 잘 있어요. 아니, 꼼짝 않고 잘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글쎄, 아무튼 잘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아무리 물어보아도 형은 반쪽이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뒷곁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답니다. 반쪽이 형과 어머니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뒷곁에는 이제까지 없던 큰 나무가 우뚝 서 있고 그 나무 밑에 반쪽이가 웃으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반쪽아, 어디 갔다 왔느냐? 어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소리쳤어요. 그러자 반쪽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어머니, 이 나무가 여기 있으면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에 좋을 것 같아 뽑아왔어요. 뭐라고? 네가 이 나무를 뽑아왔단 말이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반쪽이가 기운이 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큰 나무를 뿌리째 뽑아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형은 기가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반쪽이의 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세어졌어요. 반쪽이는 정말 대단해. 외팔만으로도 보통 장정의 서너 배 일을 해내다니. 만일 몸이 성했으면 정말 대단했을 거야. 그럼 뭐하나? 반쪽 가지고서야 어찌 사람 구실을 다 할 수가 있나? 남의 구경거리나 되고 말 것이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쪽이는 청년이 되고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반쪽이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였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색시를 하나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너도 장가갈 나이는 되었다만 너한테 시집 오려는 색시가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색시가 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데려오지요. 아니, 네가 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도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점 찍어둔 교수라도 있단 말이냐? 예, 건넌 마을 오복이 누이 동생이 신부감으로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최 부자네 고명딸 말이냐? 어림도 없다. 그 집은 부자에다 권세까지 당당한데 뭐가 부족하여 너 같은 사람을 사위로 삼겠느냐. 큰일 날 일은 아예 하지 말거라.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그러나 반쪽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염려 마시고 어머니는 혼인 준비나 해두세요. 다음 날부터 반쪽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최 부자네 고명딸에게 장가를 든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코웃음을 쳤답니다. 한편 이 소문을 전해들은 최 부자네 집안은 날벼락을 맞은 듯 발칵 뒤집어졌어요. 허참,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겠다니. 이놈이 정녕 환장을 한 게 아닌가. 내 이놈을 당장 물고를 내어 황천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최 부자는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도 힘이 장사인 반쪽이가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겁이 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모아 하인들과 함께 집 안팎을 철통같이 감시하도록 하였지요. 반쪽이는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최 부자네 집으로 몰래 다가갔어요. 최 부자네 집은 불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곳곳에 하인과 장정들이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지키고 있었지요. 멀리서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본 반쪽이는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밤도 최 부자네 집에 가보았으나 어제와 마찬가지라 또 허탕을 치고 돌아왔지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최 부자네 집을 지키던 하인과 장정들도 차츰 지치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반쪽이는 다시 최 부자네 집에 찾아갔어요.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반쪽이는 대문으로 다가갔지요. 등불을 환히 밝혀놓은 문간에는 문지기가 벽에 기대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반쪽이는 문지기의 상투를 풀어 대문에다 메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대청마루 밑에 숨어 지키던 하인도 땅바닥에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반쪽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떼어와 잠든 하인에게 덮어 씌웠지요. 그리고는 사랑방에 들어가서는 잠든 최 부자의 수염에 준비해간 유황을 발라놓고 아들 오복이에게는 두 손에 방망이를 쥐게 한 뒤 단단히 붙들어 메었어요. 그런 다음 건넌 방으로 건너가 잠든 며느리의 손에 속옷와 북채를 메어놓고 안방에 가서는 주인 마님의 허리를 다듬이돌에다가 묶어놓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곁에 있는 하인과 장정들을 모두 밧줄로 묶은 다음 반쪽이는 색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색시도 며칠 밤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정신없이 골아떨어져서 반쪽이가 방에 들어가도 몰랐지요. 반쪽이는 잠든 색시를 비단 이불로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는 집안의 등불을 모조리 껐답니다. 그런 다음 대문을 향해 걸어가며 고함을 쳤지요. 반쪽이가 색시를 안고 나가신다. 이 소리에 제일 먼저 잠이 깬 것은 최 부자였어요. 뭐라고? 반쪽이가 어쨌다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최 부자는 우선 불기운이 남아있는 화로에 다가가 후 하고 불었답니다. 그러자 불씨가 수염에 발라놓은 유황에 붙어 타오르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최 부자는 수염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그 바람에 오보기가 잠을 깨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허공에 팔을 내젓자 양손에 매달린 방망이가 최 부자와 오보기 자신을 내리쳤어요. 아이고, 반쪽이 놈이 사람 치네. 최 부자와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건넌방에서는 동당동당 북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가 하면 이놈아, 내 허리 놓지 못해. 반쪽이가 나를 죽이네. 하고 다듬이돌에 묶인 주인 마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대문에서는 아야, 내 상투 빠진다. 반쪽이가 내 상투를 뺀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뿐 아니라 마루 밑에서는 가마솥을 쓴 하인이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뒷곁에서는 꽁꽁 묶인 장정과 하인들의 고함 소리로 온 집안이 벌통을 쑤신 듯 난리 법석을 떨었답니다. 한참이나 법석을 떤 다음에야 딸이 반쪽이에게 납치당한 것을 안 최 부자는 발을 구르며 온 집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쳤지요. 이놈들아, 우리 옥년이가 없어졌다. 옥년이가 반쪽이한테 잡혀갔다. 얼른 쫓아가서 우리 옥년이를 찾아오지 못할까? 하인과 장정들은 옥년이를 찾으러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한편 색시를 이불에 쌓아안고 집으로 달려온 반쪽이는 자기 방에 옥년이를 내려놓은 뒤 정중하게 말하였지요. 아가씨, 무례를 범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전부터 아가씨를 뵙고 흠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신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지아비로 못마땅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비록 겉모습은 괴물 같지만 예의 바르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청년인데다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왔다니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싫다는 말씀이 없으시니 결혼을 승낙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반쪽이는 마당으로 내려가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갑자기 뿌연 연기가 반쪽이를 감싸버렸어요. 조금 지나 연기가 거치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반쪽이가 아니라 몸이 멀쩡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처녀는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아름다운 청년이 된 반쪽이는 처녀에게 다가가며 말하였어요. 아가씨,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아 반쪽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둔 아름다운 아가씨한테서 결혼 승낙을 받으면 본디 모습으로 되돌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아가씨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답니다. 이때 처녀를 찾으러 최부잔의 하인들이 반쪽이네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옥년이와 같이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된 반쪽이를 보고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이 소식을 듣고 최부자도 달려왔어요. 잘생기고 슬기와 용맹이 뛰어난 청년을 사위로 맡게 된 최부자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반쪽이네와 최부자의 집안에서는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밟아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날은 온 마을의 잔칫날이었지요. 그리하여 반쪽이와 옥년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고려 상인과 송나라 상인 이야기. 고려시대 초기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가 번성하고 있을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송나라의 유교 문화가 꽃피고 있었답니다. 고려와 송나라는 주로 백기를 통해 문물을 교류했지요. 중국에서 백길로 고려에 들어올 때는 항상 예성강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성강 어구에는 송나라의 물건을 가득 실은 배들이 모여들어 늘 사람들로 붐비었답니다. 그 시절 송나라 상인들은 대개 수백 명씩 떼를 지어 고려에 건너왔으며 그들 상인을 통솔하고 무역을 진행하는 대표자를 가리켜 두강이라고 불렀답니다. 송나라의 많은 두강들 중에 하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몸집이 아주 우람한 데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서 여러 두강 중에 가장 유명한 존재였지요. 어느 날 하두강이 많은 물건을 싣고 고려에 건너와 예성강 어구에 배를 대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뜻밖의 절세의 미인을 발견하였지요. 여인의 얼굴은 봄꽃처럼 화사하고 예뻤답니다. 천하의 풍류객인 하두강은 고려의 미인을 한번 본 뒤부터 두근두근 짝사랑에 빠졌지요.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하두강은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나깨나 오직 여인을 데려갈 궁리만 하였답니다. 그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미인의 남편인 고려 상인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원래 바둑이 고수였던 하두강은 고려 상인에게 슬슬 접근해 갔어요. 송나라 비단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싼 값에 드리지요. 정말이요? 어디 좀 봅시다. 고려 상인이 비단을 살피는 동안 하두강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상점 한 구석에 바둑판이 놓여 있었지요. 하두강은 은근슬쩍 바둑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바둑을 좀 두십니까? 그렇소. 제 유일한 취미라오. 괜찮으시면 저랑 한 수 하시겠습니까? 그거 좋지요. 근데 저는 내기를 안 하고 두면 영 실력이 안 나와서 우리 내기 바둑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두강은 고려 상인과 날마다 내기 바둑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긴 채 일부러 돈과 물건을 수없이 잃어주었지요. 하두강에게는 엄청난 흑심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고려 상인은 하두강의 흉악한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헤헤, 오늘도 내가 이겨서 재물을 이만큼이나 땄구나.
이게 웬 행제냐? 그는 그저 재물을 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두강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많은 재물을 잃었으니 이번에는 큰 내기 바둑을 한번 두어보면 어떻겠소? 나는 저 배에 실려있는 물건 전부를 걸 터이니 당신은 아내를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봅시다. 하두강의 말을 들은 고려상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내가 이기면 저 배에 있는 재물을 몽땅 얻게 된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진다면 어떡할꼬? 아니야, 그동안의 실력으로 보아 결코 내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두강의 술수에 완전히 말려든 고려상인은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응하였지요. 이윽고 대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두강이 감추고 있던 본래의 바둑 실력을 발휘하자 승부는 단번에 결판이 나고 말았답니다. 자, 내가 이겼어. 약속대로 당신의 아내를 내게 주시오. 아이고 세상에,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딴 재물을 모두 돌려드릴 터이니 제발 내 아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시오. 고려상인은 하두강을 붙잡고 애원하였어요. 하지만 하두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상인의 아내를 끌고 왔지요. 고려상인은 내기바둑 한 판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송나라 상인 하두강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랍니다. 소원을 성취한 하두강은 서둘러 미인을 배에 태우고 송나라로 떠났어요. 아이고,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구나. 어리석은 고려 상인은 예성강 부두에서 멀리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서서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는 구슬픈 노랫가락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노래는 솔솔 바람을 타고 넘실넘실 물결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갔어요. 한편 하두강이 즐거운 마음으로 미인을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심한 폭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였지요. 뱃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배에 타고 있던 점술사에게 원인을 물어보았어요. 지금 이 배에는 용왕님이 보호하고 있는 고려의 부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용왕님께서 진노하여 배를 못 가게 하는 것이요. 배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려면 그 부인을 다시 고려국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 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소. 하두강은 안 된다며 펄쩍펄쩍 뛰었지만 그럴수록 폭풍은 휙휙 더욱 거세게 몰아쳤어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두강에게 소리쳤지요. 이러다간 다들 죽고 말 것입니다. 배를 돌려야 합니다. 당장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자 하두강도 결국엔 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뱃머리를 고려 쪽으로 돌리고 나자 신기하게도 사나웠던 폭풍과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어요. 마침내 배에서 내린 미인은 남편에게 달려갔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벅찬 감격에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여인의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예성강 부둣가에 울려 퍼졌지요. 그 후로 미인의 남편은 다시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